안녕하세요, 조미였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북한 관련 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뉴스를 쭉 스크린 하다가 걸린 이제 이낙연 씨 관련 건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낙연 씨 관련 건인데요. 그 이낙연 씨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충 이게 짐작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김무성 씨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에 1, 2년은 김무성 씨가 이낙연 씨보다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람을 이용해 먹다가 그다음에 버리죠. 이낙연 씨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단 이 사람 자체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총리를 했죠. 국무총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전남도지사 하시던 분이었고요. 딱히 뭐 무색무취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 덕으로 국무총리 하셔가지고 한 2년 쭉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돈이 많길 하나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에 세력이 있길 하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기자 출신이고요. 기자 출신들은 대부분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남한테 베풀질 않습니다. 잘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아는 사람은 많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지지율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뭐 30% 가까이 되는데 아직 대선은 2년 남았거든요. 2년 남은 상황에서 1등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요신문 기사고요. 일단은 내용을 쭉 보시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가 약간 뒤숭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유력 주자인 이낙연 씨가 이제 무난하게 그냥 그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뭐 올해 초에는 많은 분들이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거죠. 친문 일각에서는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낙연 씨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 못 나오도록 하는. 지금 8월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임기 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도 사실상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 의원에게 당권, 대권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셈으로 적절한 후보풍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친문에서 이렇게 이낙연 씨한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너 당 대표 할래? 아니면 저 대권 후보 할래? 이거죠. 근데 대권 후보도 지금 약속을 못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를 지금 친문 쪽, 뭐 홍영표나 뭐 이런 사람이 맡게 되면 이낙연 씨가 그 대통령 후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차피 또 경선해야 되거든요. 경선하는데 딴 사람한테 밀어주면 이낙연 씨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일단 이낙연 씨는 호남계고 또 친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약간 애매모호하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안에 참여를 했었죠. 그 발의하는데 아마 설명을 했고 뭐 투표 가서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가 발의해 놓고서는 남들 다 찬성한 사람만 잔뜩 모여서 투표했는데 거기서 반대표 던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 혼자 깨끗하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발의한 사람들 다 배신한 거지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좀 더 쭉 보면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이낙연 의원은 고민에 빠졌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서였다. 사실 이 4월 총선에서 만약에 황교안 씨한테 이낙연 씨가 졌었으면 이낙연 씨는 이대로 그냥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이용해서 이낙연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이제 종로에서 어떻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아무튼 이낙연 의원 주변에서는 대선 직행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대표 하지 말고 그냥 대선으로 바로 갑시다. 근데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 대표를 맡고 당의 주요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꽂아놓지 않으면 1년 뒤에 한 1년 6개월쯤 뒤에 있을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이 될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기 뭐냐 민주당 안에 지금 친문이나 이런 그냥 눈을 벌게 해진 애들이 득실득실한데 이낙연 편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아무튼 근데 옆에서 꼬신다는 거죠. 당대표로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권 레이스에 집중하자는 이유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케이스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대통령 선거 후보, 그러니까 대권까지 거머쥐었던 사례를 떠올렸다.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근데 당내에서 반대가 심했죠. 이종걸이나 박영선이나 다 문재인 욕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할 사람이 왜 출마하냐, 당대표 선거에. 그래서 왜 당권까지 가지려고 하냐. 하지만 그때 당권을 가지지 않았으면 문재인 씨 안 됐을지도 몰라요. 정가에서는 차기 주자로서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반이 약한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였다. 주변 환경도 이낙연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당 일각에서 유력 주자인 이 의원 추대론이 불거졌고 그냥 이제 그 당대표 선거하지 말고 그냥 이낙연한테 주자 이거죠. 대표권을. 그 다음에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고쳐서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유력 주자인 의원에게 꽃길을 까주자는 취지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현재 이제 그 당헌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당헌 25조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를 하더라도 8월에 당대표를 하더라도 2021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2022년 아마 4월쯤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개월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당대표가 되면 이 당헌 규정에 따르면. 근데 이 7개월짜리 대표를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이제 비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규정을 고쳐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 규정을. 그래서 계속 당대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이건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건데. 민주당 한 친문계 의원은 국민들이 준 압도적 과반으로 문재인 정부 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7개월가량 임시대표를 뽑는 것은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7개월 임시대표에서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2021년에 3월에 지금 사퇴를 해버리면 내년 4월 재보궐을 누가 이걸 하냐. 그러니까 이낙연 나오지 마라. 앞으로 그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은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마라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의원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 대선 잠룡들도 대립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부겸 대권 포기론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되는데 무슨 대권이에요. 하여튼 그랬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할 문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나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낙연 씨가 당대표가 되면 박원순부터 죽일 거예요 사실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홍영표 의원은 이제 참고로 친일파 후손입니다. 그것도 친일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친일파 후손 중에 가장 그 신분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그 친일파 조상이 공작인가 자작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일본 귀족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입니다. 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원내대표였었죠.
내년 3월 당대표를 그만두고 4월에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면 과연 누가 이걸 준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당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낙연 씨가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겨냥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당대표 당권을 장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낙연 주변에 사람이 없다며 근데 왜 이낙연계라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씨는 어디 출신이죠?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면 송영길이라든지 박영선이라든지 이런 구민주당계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그 눈구렁이들로 대표되는 호남계가 범호남계가 이낙연의 뒤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낙연 씨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 내의 주요 보직에 부산 쪽에 이제 친문들이 쓸려 나가고 호남 쪽 사람들이 자자자작 꽂힐 수가 있다는 거죠. 구민주당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친문계가. 두 번째,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둘러싸고 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는 친문 진영 물밑에서 흐르는 이낙연 의원 견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 친문 의원은 4월 총선이 끝난 뒤 이낙연 의원의 세가 급격히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친문 쪽 긴장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낙연 의원에게 힘이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이낙연 의원 전대 불출마로 이어졌다. 사실은 좀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씨는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거고요. 대통령 자체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인기도 없고 앞으로 이제 드러날 흠만 많지. 근데 막상 여의도 안에 있는 이 나이 먹은 정치인들은 그래도 국무총리 했다 그러면은 오 이러면서 그래도 호남 쪽에 가장 유력한 인사니까 이쪽으로 이제 쭉 몰리거든요 사람들이.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황장애로 이제 쉬내 만회하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씨가 이제 그 후원회장을 했었고 이낙연 씨가 몇 명 후원회장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낙연 쪽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친문 쪽에서 좀 견제를 하고 있다. 여권 주류이자 최대 개파인 친문계 이런 분위기는 다른 잠룡들에게도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을 견제하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에 가세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양반일 테고 그 김부겸. 더 좋은 미래, 더 미래라고 불리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개파를 망라한 민주당 내에서 개파를 망라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속해 있는 당내 최대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더 미래의 복수의 의원들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의원의 이제 그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빠르게 퍼졌다고 합니다. 더 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은 맞다. 이낙연 의원을 꼭 집은 것은 아니고 당대표의 임기, 차기 구도 조기 과열 등을 우려해서 대선 주자들의 당대표 출마가 과연 적절한지를 머리를 맞대보자는 뜻이었다라고 이제 귀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낙연 측은 발끈했다는 거죠. 이낙연계로 통하는 한 의원은 당헌에 적힌 대로 하겠다는 거다. 대선 주자는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딨냐? 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치고 당 요구대로 총선에 출마, 대승을 이끌었던 이낙연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것은 해당 행위다. 라는 식으로 점점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는 당 유력 대선 주자 앞길을 막는 것은 민주당 특정 세력의 오만 이제 자충수, 이게 친문 세력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낙연 의원 역시 직접적으로 더 미래의 회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일부에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한 감정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 더 미래 이는 누구누구가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더 미래 소속은 더 미래 연구소의 모태가 된 더 좋은 미래 창립 멤버가 일단 있습니다. 보시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이었죠. 이게 박영선 꼬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그 민주당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는 여자 그 양반.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이게 2018년 자료니까 이제 아직 현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전직 의원도 지금 아마 떨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은수미, 이목희, 이하경,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오상호, 이인영, 윤관석. 원래 이제 86그룹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도 있고 친 이재명도 있고 막 들쑥날쑥이긴 한데 그래도 이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있죠. 386들이 지금 모인 거고요. 이게 2018년 4월 기준이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추가됐냐? 최근에 여기 명단을 보시면 더미래에서 이제 쭉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최기상, 김용민, 김용민 여기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을 말하고요. 그 민변 쪽에 뭐 요런 인간들 기용민, 한준호, 김영배, 천준호 당선인 등 민주당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인숙, 이동주, 윤미향, 정필모, 이수진 등 더불어 시민당 당선인들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더미래 소속인 거죠. 윤미향이 얘도 여기가 있네요. 이 도둑년 아니 이 도둑 의원도 여기가 있습니다. 더미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더미래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낙연을 비토하려고 한다.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더미래는 386 그룹인 동시에 친문에 끼고 싶은 또는 친문들이 이제 친문에 끼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포섭하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이제 그런 약간 그런 그룹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가에선 이러한 이제 이낙연 의원 측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한다. 단순한 견제 차원을 넘어서 친문 진영의 이낙연 대선 주자 배제 공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연판장 운운하는 의원 뒤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다선 의원이 있다고 파악됐다. 이 다선 의원이 누굴까? 누굴까요?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다. 친문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막으려 하는 것 같다. 뭐 전대 출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도 이제 좀 누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하수인으로서의 이낙연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대통령이고 당대표고 꿈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친문 진영에서는 더미래 연판장의 배우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낙연 전대 불출마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사안 아니냐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내년 3월에 당대표를 관둬야 되고 지금 당원에 의하면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있는데 그 전에 또 당대표가 관둬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당대표까지 하겠다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런 이제 명분은 사실 친문한테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은. 그래서 이낙연 의원 쪽에서는 야 지금 당원을 바꾸자. 1년 전에 관두게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한 6개월 전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당에서 당권 대권 공방이 벌어진 후 친문계 의원이 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데 부엉이 모임에서 결론은 당헌의 취지를 되새겨야 된다. 뭐 차기 주자가 당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이를 대권 행보에 활용하거나 당내 줄서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당헌이다.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대권 주자 생기면 그쪽으로 줄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당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보통 그래서 대권 주자하고 당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대권 주자한테 줄 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어떻게든 이낙연이 당권 잡는 거는 막고 싶다. 이낙연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쪽 얘기는 이렇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문 쪽 얘기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낙연 쪽 얘기는 이제 뭐 이낙연 저격용이다. 이낙연이 당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내는 뭐냐? 이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낙연 의원의 당권 불출마 카드를 꺼내던 배경에는 친문계의 말 못할 고민이 담겨 있다. 유력 차기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당권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호남계가 당권까지 쥐게 되면 힘이 급속도로 이낙연한테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고, 문재인의 후광을 얻고 있는 친문들도 전부 다 그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4월에 있을 보궐선거, 부산시장 출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뭐 빈자리에 보궐선거하는 것도 전부 다 호남계가, 이낙연 씨가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급속도로 그 친문은 과거 이제 친박처럼 내놓은 자식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친문계 중에서 약한 고리들은 떨어져 나와서 이낙연 쪽에 붙을 테고, 이렇게 친문은, 핵심 친문들은 점점 도태되고 사라져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태평성대 같으면 이렇게 도태되고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우상훈이 뭐니 이인영이니 이런 인간들은 지금 부정 비리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보호막, 국회 내에서 이제 그 다수라는 보호막까지 없어지면 그런 애들은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낙연과 윤석열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게 되면, 이낙연은 친문 제거해서 좋고 윤석열은 범죄자 잡아서 좋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은 길을 쓰고 이낙연을 막으려고 드는 거죠. 그 또 다른 친문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친문에서 마땅한 차기 주자가 지금 없다. 차기 당대표는 공룡 여당을 이끌며 대선을 치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낙연 의원이 아무리 유력 차기 주자라고 하더라도 당대표와의 관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혼자한테 그걸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친문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또 그는 이제 이 의원과는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 솔직히 이낙연 의원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아니겠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이낙연 의원을 대선 후보로 미는 상황이 온다면 당대표 자리는 최소한 친문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친문하고 이낙연은 별개다. 그리고 친문은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제 삐져나오는 겁니다. 외부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낙연 오래 못 간다. 못 모르는 대깨문들은 이제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뽑은 총리입니다 뭐 이러고 앉았는데, 그 인생이나 정치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데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형제간에도 죽이는 게 권력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아주 치열하게 싸움질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씨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대북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낙연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날아오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캐리어에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자한당, 미래당, 미래통합당, 이름도 하여튼 자한당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새누리당, 그쪽에서 이낙연을 공격하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 친문들이 벌써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은 더더욱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도 이낙연 씨는 뭐 공론화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딴 소리만 하지 더 긴 얘기 못하는 거죠. 하여튼 이낙연 씨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스미더스가 생각하기에는 이낙연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4분이 됐네. 일단 약속 드린 게 있으니까 여기서 끊지 말고 북한 얘기까지 합시다. 예. 그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예전에 이제 이 양반이 뭐 국정상황실장이고 브레인이다 뭐 이딴 소리를 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남북 관계가 어둡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길이 있냐, 도대체 이 양반이 뭔 소리를 했냐 싶어서 제가 기사를 봤더니 딸랑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두운 한밤이라 길이 어딜지 찾기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뭐 착잡하다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님의 이제 오슬로 포럼 연설을 다시 찾아봤다.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면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으로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오슬로 포럼 연설을 인용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하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 이게 답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이었다고 하니까 왜 지금 2년 동안 북한이 저렇게 빡쳐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얘가 뭐 그리 똑똑해 보입니까? 솔직히 돈은 돈대로 뺏쓰고 여기저기서 제가 보기에 얘 때문이에요. 이 새끼가 국정상실장으로 앉아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한 게 없습니다. 2년 동안 3년인가 2년인가 동안 지금 말도 이런 얘기 하잖아. 그냥 만년설이 노가 대양으로. 지금 북한에선 지금 돈 안 준다고 지랄하고 있는데 또 북한 내부에서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런 이제 CIA에서 오랫동안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양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김정은은 입지가 약하다고 느낄 때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올해 더 많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게 5월 26일 날 인터뷰인데 이게 지금 사태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견을 한 겁니다. 정보 분석관의 이제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근데 지금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김정은이. 그래서 김여정으로 하여금 김여정에게 많은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벌써 죽었다. 스미더스가 죽었다고 했을 때 죽었다 김정은. 그리고 나온 건 대역이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려고 지금 김여정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김정은은 앞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어차피 죽었어요. 뒤졌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졌다든지 했다고 하면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 그건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김여정에게 이제 힘을 많이 실어준다. 이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 두 사건이 거의 1년 6개월 차이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기 1년 전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내 산해하고 막 누워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군부가 그렇게 이제 무력 행사를 했던 겁니다. 군부에게 많은 재량권을 줬고 군부가 그렇게 무력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왕들도 몸이 안 좋으면 대궐문을 닫고 군대를 갖다가 강하게 배치하고 뭔가를 합니다. 지금 사실 북한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안 좋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뭐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북한은 사실상요. 김정일 때부터 그랬는데 군부와 또 김일성 후손들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합작 회사 같은 겁니다. 합작 회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힘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70년 되다 보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옛날에 6.25 때도 우리가 싸워서 북한을 지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외화도 보러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군이 저렇게 미국과 남한군이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북한군이 등을 돌리면 뭐 평양인들 무사하겠습니까? 이딴 소리를 자기들끼리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70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들의 속성이거든요. 과거 무신의 난도 그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런 군부의 어떤 영향력을 좀 죽이기 위해서 좀 눌러놓기 위해서 핵 개발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걸 갖게 되면 핵무기를 완성을 해서 이 핵무력을 핵 단추를 갖게 되면 야 인민군 니네 없어도 이 핵무기가 북한 정권을 지켜줄 거야. 니네 낡은 전차, 낡은 총, 숫자만 많지. 근데 핵무기만큼 막강해? 니네 남한군하고 싸우면 이기냐? 재래식 전력이? 이런 식으로 늘 지도자가 장군들한테 이제 이거 좀 누를 수가 있죠. 그런 목적으로 핵 개발을 했고 김정은은 그런 핵 개발이라는 이제 밑바탕 위에서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일단 우리가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고 남한하고 대화해서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핵 줄여줄게라는 이유로 이제 투자를 받고 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군부를 최대한 억누르면서 이 3년 동안 소위 북미 회담을 했던 겁니다. 3년도 아니지 뭐 한 2년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큰 약속을 안 해줬는데 중간에 남한이 통역사처럼 끼어가지고 북한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속해주지도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야 포괄적으로 비가역적인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북한이 성의만 보여달라. 그러면 미국도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런가 싶어서 갔더니 트럼프는 또 딴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뭐 국합 배드캅이야 뭐야. 이래서 이제 처음엔 헷갈렸는데 가만 보니까 남한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상 좋은 이 양반이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건 뭐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현재 민주당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종전협정이다. 종전협정. 네? 사실 요거는 저기 요 CIA 분석관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거장판에서도 현재 민주당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게 종전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협정을 맺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정치적인 트로피를 문재인 대통령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7, 80년 동안의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린 게 되잖아요.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종전협정을 북한도 미국도 원치 않는다고요. 왜냐? 미국은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돼요. 지금 한미연합사하고 유엔군 사령부 이 두 가지 축으로 한국군을 통제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장군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전시, 평시 작전권 발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북아에 이제 나토처럼 만든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 안에 뜬금없이 독일하고 저기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지금 유엔군 사령부 안에 16개국 파병 국가들 안에는 영국, 프랑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급 국가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나토예요 거의. 이 유엔군 참전, 유엔군 사령부 내에 참전 16개국은 여기다가 독일하고 일본까지 끌어들이면 사실상 유엔 안보리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아시아 지역에 나토처럼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 쓰려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몰래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종전협정이 돼버린다? 이러면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뭐 법적 근거 사라져도 안 없어지면 되는 거야.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사실은 원래 국제 정치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근거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종전협정을 없애고 싶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협정을 맺으면 좋나 뭐 이런 생각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만약에 종전협정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지금은 북한이 연평도 공격하고 천안함 공격하고 뭐 하다못해 휴전선에서 총 몇 발을 쏴도 이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휴전 상태에서의 그 무력 행사로 해석이 되니까 새로운 전쟁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에 종전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30일자로 종전 협정을 서명을 둔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0년 7월부터 북한이 만약에 휴전선에서 총이라도 한 발 쏘면 이건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뭐다? 2020년도에 새롭게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새롭게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전쟁이니까. 한국 전쟁이 아니잖아. 유엔 안보리 시스템에서 이제 침략 전쟁은 무조건 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국가를 응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도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협정 맺고 나서는 북한이 군사력으로 남한을 위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해상으로 미사일 실험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대포를 쏘든 뭘 하든 이게 남쪽으로 안 넘어오면 남한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전쟁이 끝난 거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한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야 종전 협정을 맺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3개월 전인가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작년 11월 달이구나. 근데 미국하고 북한이 뭐라고 했죠? 종전 협정은 좀 그렇고 시기상조고 그 종전 협정에 준하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하자. 종전 선언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선언은요 그냥 선언이에요. MOU 같은 거. 그냥 아 종전한 것처럼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평화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이때 그랬는데 지금 달라졌네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면 고망이야. 종전 협정 맺은 거 아니니까. 이건 안보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종전 선언 우른했던 게 바로 그 협정을 맺게 되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원치 않고 북한도 원치 않는 남한만 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철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그랬죠. 종전 협정을 빨리 맺자 올해 안으로. 근데 그건 지들 혼자서 하냐고. 북한하고 미국은 종전 협정 맺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자기들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전 협정 맺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도발을 못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했던 건 뭐냐 하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부가 이건 이제 대외적인 건 아니고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좀 약화된다 싶을 때는 대외적으로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연일 지금 문재인을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시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막 욕하게 되면 진짜 폭격기나 뭔가 날라올지도 모르고 완전 이제 북미 대화의 산통이 다 깨지니까 그냥 맘 놓고 두들겨 패도 남한에서 뭐라고 못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두들기고 있는 거죠. 뭐 무슨 약속을 안 지켰네, 뭐 어쨌네, 삐라가 왔다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득을 지금 얻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 뭐 연평도의 폭격 정도는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해상에서 미사일 실험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누가 봐도 불상의 발사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미사일인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이제 하늘로 쏜다든지 또는 뭐 핵실험을 한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올해 안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건 아닐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보복도 못한다, 꼼짝도 못하고 지금 다 그냥 손 놓고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뭐 지금 70년 동안, 80년 동안 손 놓고 놀아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70년대부터 사실 60년부터지 사실은 70년대부터 우리가 화학 무기하고 생물학 무기를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생물학 무기는 사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생물학 발전이나 또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 또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연구를 했던 건데 현대전에서 생물학 무기는 잘 안 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 연구했던 게 뭐냐면 이제 화학 무기였고요. 가라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화학 무기를 집중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 창원, 뭐 경상도 지역하고 이제 전라도 일부 지역에 나눠 가지고 수천 톤의 뭐 수만 톤이라고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그 화학탄두 그러니까 이제 독가스 화학무기 화학탄두를 이제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사실 뭐 머스타드 가스, 뭐 가스, 뭐 여러 가지 종류 많지만 우리 그냥 하나요. 그냥 VX 가스라고 신경가스인데 그 왜 저기 더 락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가스 있지 않습니까? 신경가스고 흡입만 하면 그냥 죽습니다. VX라고 하는 이제 아주 강력한 화학 무기가 있는데 이거 그냥 뿌리면 끝납니다. 이거를 이제 한 1톤짜리 탄두를 개발을 해가지고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디다 올려서 쏘냐? 우리가 그 뭐 무슨 이스칸다르니 또는 에이타킴스니 뭐 이래가지고 현무 1, 2, 3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예, 그러니까 뭐 로켓입니다. 로켓. 불상의 발사체 뭐 그런 건데 좀 큰 로켓입니다. 미사일, 탄도미사일. 우리도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게 우리가 재고가 한 1000발 가량 있습니다. 1000발.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 1000발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다 그냥 일반 화약, 폭약만 실어 가지고 날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은 참 순진한 분들입니다. 원래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나 화학무기나 이런 거를 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총을 갖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비비탄만 넣어서 쏘겠습니까? 에? 진짜 총알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총을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넣어서 쏠 진짜 총알은 뭐냐? VX 가스로 대표되는 화학탄두입니다. 한국군은 그거를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폐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해오거나 또는 핵무기로 위협을 할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그 화학탄 VX 가스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주요 지역에 날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양에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망하게 될 겁니다. 신경가스 때문에. 한국군이 그렇게 약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정문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찬찬히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찾아서 먼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